분양권 증여, 세금 1원도 안 내고 증여하는 방법이 당연히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두꺼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요즘 이 질문이 정말 많아요. 요즘 슬슬 부동산 경기가 좀 살아난다라고 말이 나오고 지표도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방에 대한 주택가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들도 마이너스가 거의 다 사라진 시점이죠. 그래서 분양권하고 입주권에 대한 증여,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가장 절세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제 문의가 많습니다. 왜냐면 미분양이 대구 같은 경우도 많이 해소가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분양권을 샀는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자녀에게 증여를 해주는 것이 좋은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 있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반기에 청약의 열풍이 불 것이다 라고 해서 이 하반기에 청약이 어떻게 나오는지, 서울 수도권에 대한 청약 일정들 막 쭉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양권 당첨 이후에 내가 어떤 해당 분양권을 자녀에게 증여 또는 매매로, 말 그대로 전매라고 하죠, 이전해 주려는 것에 대해서 질문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분양권 전매제한 지금 풀린 시점이기 때문에 분양권 증여나 매매가 진짜 자유로워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점에 자녀에게 이전을 해주는 것이 가장 세금이 절세되느냐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분양권 증여하면 슬기롭게 증여를 할 수 있는지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분양권은 시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 어떤 시점에 증여를 할 거냐, 어느 시점에 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건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냐, 주택하고 달라요. 왜냐면 증여 시점이 왜 중요하냐면, 부동산상에 걸린 분양권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죠? 아파트 단지마다 다르지만 처음에 계약금 한 20%에서 30% 넣고, 그 다음에 중도금 6차, 1차부터 2, 3, 4, 5, 6 대부분 10%씩 넣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잔금 때 20%나 아니면 30% 정도 마지막에 내는 형태잖아요, 준공할 때. 여기서 계약금은 실질적으로 본인 자금이 들어가야 돼요. 청약하고 나서 그 자금이 본인이 직접적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중도금은 통상 어떻게 진행되죠? 대부분 중도금 대출을 통해서 많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충당을 하고 그 다음에 잔금 치를 때 대환을 한다거나 전세를 들여서 스위치를 한다거나, 이 상황에서 어느 시점에 증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주택과 다르게 분양권의 증여재산가액, 이 가액을 설정하는 산정 방식이 주택하고 달라요. 주택 같은 경우 간단해요. 그 상속세및 증여세법상 정하고 있는 시가가 어떤 개념이냐면, 유사매매 사례가액을 많이 쓰죠. 같은 단지 내에서 84제곱미터의 나랑 똑같은 아파트가 앞단지에서 10억 원에 팔렸다. 그러면 그 시가 10억 원을 끌고 와가지고 쓰는 거예요. 즉 같은 단지 내에서 똑같은 84제곱미터 그 금액을 쓰는 건데, 이 분양권도 유사하지만 아직 완성이 안 된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좀 달라요. 그래서 증여재산가액이 어떻게 산정되냐, 분양권 같은 경우는 계약금, 그 다음에 중도금 넣은 것까지, 그 다음에 플러스, 이거 꼭 잊지 않으셔야 돼요. 프리미엄이란 걸 얼마로 측정하느냐가 이 증여재산가액에서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증여하는 시점이 중도금 1차 이후에 만약에 내가 증여를 한다 그러면 계약금, 그 다음에 중도금 1차분, 그 다음에 프리미엄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거고, 내가 중도금 5차 끝나고 나서 증여를 한다고 해봐요. 그럼 계약금, 그다음 중도금 1, 2, 3, 4, 5차분, 그 다음에 프리미엄, 이런 식으로 증여재산가액의 변동이 큰 폭으로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프리미엄 같은 경우도 분양 초창기에는 거의 설정되어 있지 않죠. 가격 자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세법에서 쓸 수 있는 프리미엄 개념 자체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건 어디서 확인하느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이트 보시면 프리미엄에 대한 것이 가액이 나와 있진 않아요. 거긴 무슨 금액이 나와 있느냐, 분양권을 거래했을 때 그 분양권에 대한 매매가액이 얼마인지가 그 가액에 나오죠. 그럼 거기서 프리미엄을 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분양권이 3억이다. 근데 거의 거래된 내역이 3억 5천이다. 그럼 프리미엄이 얼마죠? 5천만 원 주고 거래를 했다. 이런 것들을 캐치를 해서 얼마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지 그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건 사실은 이제 이런 분양권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세무사가 아니면 사실 좀 계산하기는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유사매매에서 프리미엄을 이제 추출해가지고 쓰는 것 자체가 조금은 계산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유사 매매된 근데 분양권 거래가 없을 수도 있죠. 왜냐면 전매 제한 상태인 상황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거래 자체가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내 분양권을 자녀에게 증여를 해준다. 그럼 어떤 방식을 쓰면 되냐면, 직접 감정평가를 하시면 돼요. 직접 감정평가를 해서 프리미엄 자체를 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분양권의 프리미엄은 1,000만 원이다, 5천만 원이다, 이렇게 산정을 딱 해버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해도 되죠. 근데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프리미엄, 지금 유사매매나 거래된 내역 하나도 없고 감정평가도 받고 싶지 않아. 그러면 말 그대로 프리미엄을 0원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계약금, 중도금, 그 다음에 프리미엄 자체가 얼마? 0원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정에서 프리미엄을 0원으로 넣어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게 무조건 틀렸다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런 이후에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증여일로부터 전 6개월, 후 3개월 동안에 이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발생만 안 한다면 프리미엄의 존재를 과세관청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0원으로 된 게 그 신고 자체가 맞는 금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거래 금액을 진행을 하게 되면 전혀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증여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어떤 거래가 생겼냐, 프리미엄이 1억 붙은 거래가 생겼다 그러면 그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결국은 선생님이 증여했던 그 증여의 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끌고 와서 써버리기 때문에 1억 원에 대한 추가 추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유념하셔야 돼요. 왜냐, 프리미엄이 0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사매매 사례가액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가를 도입해서 써야 된다라는 개념인 거죠. 자, 다시 돌아가서 분양권 가격이 들썩들썩 하고 있는데 자녀에게 빨리 증여를 하고 싶다면 최대한 빠른 증여가 제가 말씀드리는 증여의 포인트가 될 겁니다. 중도금이 최대한 진행되기 전에 증여를 하는 게 증여재산가액을 우선 낮출 수 있겠죠. 왜냐면 계약금, 중도금 1차 끝나고 나서 증여를 한다 그러면 계약금하고 중도금 1차 부분은 금액이 별로 되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중도금 5차까지 진행되고 한다 그러면 이 분양금액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증여재산가액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나아가서 건설 초반이다, 이제 막 계약금만 진행된 상태다 라고 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프리미엄 자체가 형성이 거의 안 돼 있어요. 프리미엄 자체가 형성이 거의 안 돼 있다는 얘기는 뭐죠? 결국은 싸게 증여를 넘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자녀가 받고 나서 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이 쭉 올라가게 되면은 그 증여재산가액을 전부 다 자녀가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증여재산가액을 낮춰서 증여세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권 증여할 때 진짜 세금 1원도 발생하는 경우가 꽤 발생해요. 왜냐? 이 중도금 진행하기 전에 계약금만 딱 진행된 상태인데 그 계약금이 5천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녀한테 얼마까지 줄 수 있죠?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 원까지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물론 지금 세법 개정이 완료되진 않았지만 어떤 게 있죠? 혼인식 결혼자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분양권 지우는 이유가 뭐냐면 자녀가 추후에 그 주택에서 살거나 아니면 그 주택에서 자산 형성을 자기가 이룩해서 너가 활용하라고 주는 거잖아요. 그럼 혼인식 증여재산 공제가 24년 1월 1일부터 아마 적용이 될 건데 그게 어떤 식으로 되죠? 10년간 줄 수 있는 증여재산가액 5천만 원 이외에 1억 원을 더 줄 수 있잖아요. 혼인 전후 2년간에 만약에 혼인을 한다는 가정이 된다 그러면 1억 원을 추가로 줄 수 있다고요. 그러면은 계약금이 1억 5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모든 공제를 잘 활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계약금 넣었던 거는 사실 순수 증여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증여세가 안 나와요. 왜냐? 증여재산 공제 1억 5천만 원을 받기 때문에 증여세는 0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녀는 그걸 온전히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도금에 대해서 본인이 내서 이제 진행을 하면 되는 거죠. 아파트 단지마다 차이가 있지만 프리미엄이 그럼 언제가 제일 높느냐 많이 물어봐요. 근데 이게 물론 아파트 단지마다 다르고 그 부동산 경기마다 다르지만 제가 봤던 상황은 중도금 6차 끝나고 잔금 치르기 전에 가장 프리미엄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곧 그 아파트가 이제 형태로 만들어지잖아요. 말 그대로 분양권 상태에서 주택이 형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거주를 하든 아니면 이제 거래 자체를 좀 더 원활하게 하든 간에 어떤 거래의 형태로 전환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사업성이 결실을 맺는 시점이라고 봐서 그때 당시 프리미엄이 제일 높아요. 그러면 프리미엄이 어느 때가 제일 낮냐? 언제가 제일 낮겠어요? 당연히 계약금 주고 나서 바로 그 시점이죠. 그리고 분양권 전매 제한이 걸렸기 때문에 대부분 이때 거래가 이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더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프리미엄 자체를 증여를 할 때 어느 시점이 좋을지 꼭 고민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프리미엄이 거의 형성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 주는 게 나을 것인가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부동산 경기가 다시 올라갈 것 같다 라고 한다면 지금 주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분양권 당첨되고 나서 전매 제한 기간이 풀리기 전부터 증여에 대한 문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로 중도금을 대출을 받았다면 순수 증여가 아니라 어떻게 되겠어요? 부담부 증여가 됩니다. 당연히. 왜냐? 중도금은 대출로 내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직접적으로 돈을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중도금의 대출이 무조건 스탠다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들어보시긴 하는 건데 대부분의 분들이 중도금은 대출을 받아서 하죠. 그러면은 이 자녀가 이 중도금을 승계받는 조건으로 가기 때문에 중도금 말 그대로 대출이잖아요. 채무니까 채무의 이전은 유상이전으로 봐서 그것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거 진행하기 전에 무조건 확인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자녀가 그 중도금 대출을 승계받을 수 있는지 중도금 대출을 해주는 그 은행이 정해져 있을 거예요. 아파트 단지마다 그 은행사를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 은행사 담당자에게 꼭 이걸 물어보셔야 돼요. 자녀가 이 상황에서 분양권 대출이 승계가 가능하냐 그런 것들을 물어보고 뭐 예를 들어서 거기 상황에 맞춰가지고 자녀의 신용도나 소득 보고 나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판별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증여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계약금 부분은 증여가 될 거고, 그러면 중도금 부분은 대출 승계하는 부분이니까 양도로 봐서 세금이 각각 발생해요. 먼저 증여세는 누가 내죠? 증여는 받는 사람, 수중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금 부분에 대해서는 수중자가 증여세를 내는 거고, 중도금 대출 부분 1차부터 예를 들어 3차까지 진행됐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상 이전으로 봐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해요. 그럼 양도소득세 발생할 때 그 세금을 발생시키는 가장 큰 돈은 어떤 거냐? 가장 큰 요인은 간단해요.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아주 똑같아요. 결국은 양도 차익을 발생시키는 건 프리미엄입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엄의 계산이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프리미엄이 0이라고 한다면 양도소득세는 당연히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담보증에서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세액이 얼마 나오는지를 무조건 산정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아주 살인적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꼭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분양권 같은 경우는 단일 양도소득세율을 씁니다. 그래서 1년 미만이면 거래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77%예요. 그 다음에 1년 이상이면 66%입니다. 아무리 긴 시간이 지나도 분양권은 66%는 내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양도차익이 가정을 해볼게요. 1억 원이 났다라고 하면 극단적으로 계산하면 1년 미만에 팔았다. 그러면 7,700만 원이 세금입니다. 그 정도를 내고 나서 진행을 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엄 산정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여나 이 자녀에게 분양권을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뭐 매매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절대 권해드리지 않아요. 왜냐? 매매를 하게 되면 아주 높은 고율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고 프리미엄을 본인이 산정 안 하더라도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니까 프리미엄이 무조건 산정될 수밖에 없어요. 유사매매 사례가액으로 있어서 분양권이 프리미엄이 1억 원이다 라고 하면은 그 1억 원의 금액을 끌고 와서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점들을 꼭 유념하셔서 혼자서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세금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분양권이 높다면 매매 전략은 저는 절대 권해드리지 않고 웬만하면 오히려 증여 전략으로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세부담 당사자 측면에서는 부모님이 양도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내가 양도소득세 내겠다라고 가능하다라면 그걸 품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1억의 높은 양도소득세를 낼 거면 저는 굳이 권해드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물론 증여자인 자녀 입장에서는 그 증여세를 낼 여력이 안 돼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결정 내릴 수 있겠지만 세금은 어찌되었던 절세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그 자산관리 목적에서 아주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증여 후에 중도금하고 잔금은 당연히 누가 내야 되겠죠? 당연히 수중자가 내야 돼요. 이것들에 대해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순수 증여든 부담부 증여든 뭐 중도금 1차가 끝난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증여를 받았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남아있는 그 거래 잔액이 뭐죠? 중도금 2차, 3차, 4차, 5차, 6차 그리고 잔금을 내야 돼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건 누구다? 수중자인 자녀예요. 왜냐? 물건의 소유자가 바뀌었잖아요. 그럼 자녀가 이 금액을 낼 수 있는지 여력을 무조건 체크하고 진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중도금 같은 경우는 대출이 당연히 승계되고 대출이 유지된다 그러면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근데 문제는 이제 잔금이 되겠죠. 그럼 잔금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추가적으로 대환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제 전세 세입자를 들여서 그 잔금을 치른다거나 이런 식으로 어떤 이 자산에 대한 이 납부 플랜을 좀 짜셔야 된다는 걸 꼭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짜여있지 않으면 고생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끔 말씀하시는 게 잔금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뭐 몰래 내주겠다, 뭐 차용증을 쓰겠다고 하는데 그건 좀 더 나아가서 부차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예요. 근데 몰래 주는 거는 당연히 걸리실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주택취득자금 소명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허투루 생각을 하셔서 그 잔금을 자녀 걸 내가 내주겠다라는 생각은 실질적으로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지금은 이 증여에 대한 맥락만 잡은 거고 여기서 좀 더 파생이 되면 좀 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체크할 사항들이 많은데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이 분양권 증여하는 법에 대해서 요즘 강의할 때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봤는데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